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2페이지 할 차례죠? 수수료. 이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지금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6가지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6가지 중에서 1번 1호, 2호는 시도조례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자, 2호에 보니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지만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죠?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호 등록 신청, 4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호 분사무소 설치 신고, 6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입니다. 이 6가지가 당의 지자체 조례인데 1번, 2번은 시도 조례, 나머지 3번부터는 시군구 조례가 되겠죠. 당의 그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죠. 자, 72페이지 맨 밑에 업무 위탁 시 수수료입니다. 지금 업무 위탁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죠.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28,000원 내고 있죠. 지금 시험 응시하는 경우. 근데 28,000원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얼마인지 숫자로 나오지 않고요. 그냥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협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이 협회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낮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가입주의, 임의설립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73페이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어디가 X인지 찾아보십시오. 책 보고.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X라고요. 뭐 때문에 X냐고요? 예, 개업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쉽게 말해서 개업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을 한 사장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지 직원들은 협회 가입도 못하고 협회 설립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하여야 한다 X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설립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이제 군사문화, 독재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임의설립주의로 바꿨습니다.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완화시켰는데, 그때 완화 못 시킨 게 변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 두 개는 완화를 못 시켰습니다. 협회가 무조건 설립하는 게 좋아요? 설립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소속 회원들한테는 뭐가 더 좋으냐고요? 뭐가 더 파워가 있어, 힘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강제설립주의, 강제가입주의가 더 힘은 있더라고요. 단결은 되겠죠? 그때 강제가입주의일 때는 회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회원 가입 회비가. 근데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협회 회비가. 그 50만 원 하는 것도 뭐 분할해서 받고 그냥 공제 가입하면은 뭐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좀 안 내더라도 강제로, 왜냐면 가입 안 해도 되니까 강제로 받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 의사협회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굉장히 파워가 세잖아요. 지금 강제설립주의, 강제가입주의니까 징계권도 다 의사협회에 있고 변호사협회에 있어요. 업무정지를 우리도 옛날에 업무정지가 협회에 위탁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 하잖아요.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는 협회에서 한다고, 변호사 등록도 거부할 수 있다고 협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한 사람도 많고, 공제도 협회 가입 안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협회 힘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고, 또 협회가 현재 2개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2군데 다 가입하면 돼요? 안 돼요? 2군데 다 가입하면? 2군데 다 가입해도 상관없죠. 노조도 복수노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굳이 한다면 아마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얘기는 거의 돈 안 받을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힘이 약할 때는 막 그냥 받잖아요, 공짜로. 그랬다가 나중에 힘이 세지면 또 돈 받겠죠. 2군데 다 가입해도 뭐 나쁠 거 없을 거예요. 일단은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법적 성격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다 비영리법인이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즉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죠. 그게 법인인데, 그 다음에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걸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걸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이런 거는 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한항공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는 영리법인이죠. 주주배당을 하잖아요. 이름이 어찌 보면 안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한항공. 대한민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그 주주배당을 하는 게 삼성전자 이런 게 영리법인입니다.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영리법인인 법인을 영리화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죠. 그 대신에 이제 비싸게 받아가지고 병원비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서 치료할 사람들 안 하고 거기 가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만들자고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리법인이 되면 더 의료 수가는 올라갈 개연성은 높겠죠. 지금 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데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맹장 수술에도 몇백만 내고 이렇더라고.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는 의료보험이 전 국민이 다 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오바마가 처음으로 지금 만들었죠. 옛날에 없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은 잘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다.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시험에 비영리 사단법인 대신에 영리 재단법인 하면 X입니다. 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깊이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면 재미난 뉴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 50억을 다 기부했어요. 어디다 기부했어요? 기부 체납을 했는데 어디다 했냐면은 김영삼 재단에다 했어요. 김영삼 재단이라는 법인에, 재단법인에다 다 기부했어요. 재미있죠, 그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디다가 했어요? 청계재단인가 그 자기 어머니 호를 따가지고 그 재단 전부 다 재산 기부 다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했어요. 네, 했는지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하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 재단법인은 자기가 다 임명하고 하죠? 그 여러분들도 돈 많으면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기부하고 결국 자기가 다 이사장 임명하고 하면 돼요. 결국은 남들 본 데는 다 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진짜 기부하려면 완전히 그냥 자기가 전혀 관여 안 하는 데다가 내놓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하죠. 취지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인가주의.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행정법상 허가, 인가, 특허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법상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인가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공법에서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말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강학상 학문적으로는 인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인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는 적법 요건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처벌받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만 받는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해도 처벌을 받지만 그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한데, 여기는 인가기 때문에 인가서가 없으면 법인 설립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가 없다고요. 인가라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안 쓴다.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인가 대신에 허가, 뭐 특허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냥 인가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인가의 의미가 뭔지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협회 설립주의, 복수 설립 2개, 3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하나도. 지금 현재는 2개가 있다. 민법 준용, 준용이라는 말은 적용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적용. 그 민법이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는 6개 과목 중에서 오직 한글로 안 돼 있는 것은 민법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1958년도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제3편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고요. 이때까지 개정된 거는 주로 뭐 개정됐어요? 뭐 총치, 미성년자 나이 이런 거 개정되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이런 거 개정됐다고요. 옛날에 장남에게 상속되던 게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상속된다. 이런 것만 개정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고.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일본식 한자로 돼 있어요. 통정의 표시 이런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민법은 계속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용어 같은 거 모르는 용어 나오면 검색하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준용한다는 말은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즉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한다 또는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협회에 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는 적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정관 작성인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이 숫자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개업공인중개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600명의 과반수는 301명 이상이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이 다수결의 원리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무슨 위원회 보면 전부 다 짝수로 돼 있어요? 홀수로 돼 있어요? 전부 의결기관들은 전부 다 홀수로 돼 있죠. 유일하게 홀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짝수로 돼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바로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300명이죠. 그게 지금 몇 개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요번에만 딱 300명 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 뽑을 때는 이제 홀수로 하는 걸로 해놨어요. 지금 현재 300명입니다. 그럼 만약에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죠? 가부동수가 생기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전부 과반수입니다. 뭐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할 때 뭐 5분의 4 동의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전부 다 특별 의결 정족수죠.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요. 과반수 대신에 시험에 과자 빼버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내요. 반수 이렇게 하면 X라고요. 600명 이상이 출석해서 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X죠. 반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발기인이 몇 명 이상 돼야 된다고요? 300명 이상 돼야 되고요.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요. 이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만 몽땅 다 오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광역시 및 도가 몇 개 있어요? 20명이죠?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나요? 15개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도 광역자치단체죠. 17개가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로 분류됩니다. 현재 등록관청이 등록관청, 시도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제 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이제 인정을 받겠죠. 지금 현재는 광역시 및 도입니다. 특별자치시라고는 구분이 안 돼 있죠. 세종특별자치시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냥 여기서 빠져버렸다고. 그럼 시군구에 해당된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광역시 및 도면 특별시가 빠졌잖아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따로 나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에는 100명, 그러면 광역시 및 도 20명씩 15개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없다. 시험에 이게 괄호 안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2차 과목은 깊이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대체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숫자는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나중에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협회 구성 및 기관입니다.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되 지역 제한이 없다.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특별시에서 안 두고 다른 데 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방 분권화가 대세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방 분권화 정책이 그 인구가 지금 서울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도 뭐 계속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900만 명 밑으로 서울은 줄어들고요. 경기도는 1,4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서울은 계속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지역 제한은 없다. 경기도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설치해도 된다. 상관없다. 지금 뭐 강남에 가보면 전부 다 본사를 서울에 두려고, 강남에는 전부 뭐 보험회사, 그 기획부동산 이런 거에 전부 다 보면은 그 주소만 이제 서울에 두려고, 본사 두려고, 명함에다가 서울이 본사 있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요. 그래서. 자,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그래서 부산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 공기업들도 다 옮기고 있는 추세에 있잖아요. 지금. 캠코는 어디로 갔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부산으로 갔죠? 전부 다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부 및 지회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안 둘 수도 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14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설치할 때에는 X입니다. 이렇게 출제돼서 14회 때 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뭐가 틀렸냐고요? 14회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설치할 때에는 이게 틀렸습니다. 설치한 때에는 이게 옵니다. 14회 리얼하고 니은 때문에 답이 달라졌다고. 14회 시험에 그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부 지회 설치는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휴폐업 신고는 미리 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에 하죠. 그 사전 신고인지,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신경 쓰시라고요. 협회 보고사항입니다. 총회의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험에 낸다면 지체 없이 대신에 뭐 7일 이내 보고 대신에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의사,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협회 고유 업무, 고유 업무 시험에 딱 2번 나왔어요. 이때까지 시험을 26번 봤죠. 여러분들이 26회 대비하고 있죠.
25회까지 시험 봤는데 15회 때 2번 봤거든요. 그래서 26번 시험 봤는데 그 중에서 2번 시험에 나왔다고. 다음 중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2번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중개업은 협회의 고유 업무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협회의 고유 업무에 우리 책에는 지금 약자로 적어놔가지고 뭔지도 못 알아보겠는데요. 협회의 고유 업무에 중개업하고 실무교육. 자, 중개업이 협회 고유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업은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의사협회에서 수술 안 하죠? 병원에서 하죠?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 안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회에서도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만약 협회에서 시험을 위탁받으면 시험을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모르겠지만 쉽게 낼 개연성도 있다고요. 왜냐면 협회 회장은 회원들을 많이 뽑아야 많이 모집해야 회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회원들은 많이 뽑는 걸 반대하겠죠. 회원들은. 근데 협회 임직원들 회장이나 그 내근직 사원들은 많이 있는 걸 좋아하겠죠. 그 중개업, 왜냐면 중개업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협회에서는. 시험에 출제됐어요, 저렇게.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지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도 모든 교육은 전부 다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게 있는데 다 시도지사의 업무이고 다만 시도지사가 협회나 대학전문대학, 대학전문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도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니다. 지금 현재 협회에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고유 업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이 뭐냐면 우리 개인택시 공제 가입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개인택시 공제조합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제라는 거는 뭐예요? 공제. 공동으로 구제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두레나 개나 이런 전통 관습처럼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가 조합은 공제, 회원들이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가 여기서 공제금을 한 사람이 사고 나면 한 사람에게 왕창 몰아주는 게 이게 공제제도입니다. 공동구제 이런 뜻 주는 말인데 공제라는 말이 그래서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은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협회 공제 가입해도 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돼요. 보험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제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보니까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다. 그럼 비영리사업이니까 돈 남겨가지고 주주배당하면 안 되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부조라는 게 상부상조 줄임말이죠.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 돈 남기면 안 되고 딱 그 나가는 것만큼만 공제료를 받으면 되겠죠. 공제금 나가는 것만큼만. 공제규정의 승인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금 협회에서 공제사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을 현재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들은 이것 때문에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은 얼마나 돈을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그 국회의원들은 파워가 없잖아요. 구청장들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파워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구청장들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집행기관이잖아요. 국회는 의결기관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힘이 없고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훨씬 힘이 세다고요. 예산이 많으니까. 그 협회도 예산이 지금 200억이 넘어요. 전국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숫자가 8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8만 명이 25만 원씩 1년에 25만 원 받거든요. 공제료가 원칙적으로. 그러면 얼마 이게 200억이에요. 200억. 1년에 200억. 여기다가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또 50만 원 공제료 내야 돼요. 50만 원.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1년에. 그 200억이면 예산이 200억 어디 은행 갖다 맡겨도 VIP 대우 받을 거 아니에요.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요. 200억 들고 가면은.
어쨌든 200억이라는 예산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회장 파워가 세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사업, 그래서 협회에서.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양가로 3번 공제규정의 내용인데, 공제사업의 범위입니다. 공제금, 공제료 등 회계기준은 공제금, 공제료가 뭐냐면 보험료, 보험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부르고요. 공제료도 마찬가지로니까 공제금이나 보험금은 뭐예요?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타는 돈이 보험금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앞에 공부했어요.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1년에. 1억 이상 가입하면 1억이라는 게 공제료입니까? 공제금입니까? 공제금이죠. 공제료는 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5만 원 보험 가입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계약자들한테, 우리 의뢰인들한테 설명할 때 내가 보험 25만 원 가입했다 이런 말 안 하죠. 우리 암보험 들어도 1억짜리 들었다, 2억짜리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보험금 기준이라고요, 말하는 게. 암보험 보험료는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다 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은 하우스 푸어, 렌터 푸어에 이어서 보험 푸어도 나오더라고, 보험 푸어.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보험료를 막 한 50만 원씩 내는 집이 많더라고요. 소득이 한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자기 소득의 1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소득의 10% 이상 넘어가면.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다. 그럼 1년에 25만 원을 받으면 책임준비금은 2만 5천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써버린다고요. 책임준비금. 갑자기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책임준비금이죠. 그래서 보면 이해가 돼요. 보험 들면 뭐 보험금, 이자는 뭐 몇 퍼센트 뭐 기준금리 이상 준다, 뭐 3% 이자 준다고 하는데 해약하면 손해잖아. 2년, 3년 넣고 해약해도 손해죠. 왜 그래? 이자는 또 뭐 그렇게 많이 쳐준다고 하는데 왜 손해냐고요. 책임준비금 다, 위험보험료 다 빼버리고, 만약에 10만원 보험을 넣었다면은, 우리가 저축성 보험을 10만원짜리 넣었다고 해서 10만원에다가 금리를 대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업비하고 다 빼버리고 한 7만원에다가 뭐 2%, 3% 적립한다고요. 그래서 3년 넣어도 손해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책임준비금 10% 이상 적립해야 되고요. 10%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회계관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부 장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대신에 2개월 하면 X겠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및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간신문 및 협회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법률만 적어놨었는데 일간신문 및 협회보는 아니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 현실 또는이기 때문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나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일간신문에 하려면 광고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협회보에 하고 있어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하고는 맞아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입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봐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법조문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입법 및 공제기준을 위반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검사입니다. 9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밑줄 치시고요. 그게 글씨체를 진하게 해놨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또는 시도의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다 X죠. 누구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10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개선 명령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다. 예, 해임 명령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 안 하면. 지금 돈 관리 똑바로 못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76페이지입니다. 76.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 주된 사무소 모두 다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도감독을 했는데 앞에 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앞에 개업공인중개사, 지난주에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는 지부, 지회 할 것 없이 오직 누구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한다고요. 지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된 사무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지부, 지회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 위반시 제재입니다. 오직 협회가 위반한 것은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반시 제재가. 징역, 벌금, 행정처분도 없어요. 등록 취소 이런 거 없어요. 협회 하나밖에 없는데 등록 취소 뭐 예를 들어서 인가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없죠. 그래서 오직 행정처분도 없고요. 징역, 벌금도 없고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자, 협회에 대해서 내용은 많이 했는데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입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면 회비도 50만 원 내야 되고 이러는데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예? 하는 게 좋다고? 왜? 왜 하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안 해봤는데 옛날에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봤고요. 다른 거 요식 대학교 앞에서 카페 뭐 술 팔고 대학교 앞에서 뭐 커피 팔고 이런 거 카페 해봤는데 그 요식업 협회 가입하면 한 달에 6,000원 내라더라고요. 가입 안 해서 6,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안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학교 앞에 전부 문 닫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만 장사하니까 막 손님이 터져나가는 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손님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전국 신분증 다 검사하니까 미성년자 술 팔아가지고 영업정지 6개월 돼가지고 그냥 문 닫고 영원히 문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권리금 다 날라가고. 근데 대학교 앞에서 뭐 대학생 오는데 그 미성년자인지 그 일일이 그때는 20세가 미성년자였거든. 만 20세 미만. 지금 19세죠. 맨날 대학교 한 3학년도 미성년자가 있더라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 어떻게 문 닫았겠어요? 협회를 통해서 다 연락해 준다고 단속할 때. 그러니까 협회 가입하는 게 좋다고요. 이 공인중개사 협회도 마찬가지 다 협회를 통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한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단속하러 가면 전부 다 문 잠겨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옛날에 막 부동산 단속하러 많이 가잖아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 연락 미리 안 했으면 어떻게 닫아놨겠냐고. 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다 연락해주고 단속하러 간다고. 우리 택배업소 단속할 때도 뭐 강남에 어디 막 큰 거 단속했다고 나오는데 다 그거는 뭐 상납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런 거 표적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임의 단속해버리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사람 다 하고 있고 전부 다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연락해 주니까 어쨌든 협회 같은 거 가입해야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가입하시라고 현업에 나가시면 시험에 나오면 가입해야 된다 하면 X, 안 해도 된다. 실제로는 가입을 거의 하는 게 좋다. 자, 벌칙입니다. 77페이지 행정벌.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행정벌에서. 행정벌이 있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지난주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행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병과. 같이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 병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뭐가 있었냐면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행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판사가 하는 게 행정벌이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형벌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 총칙에 보면 형벌의 종류를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를 우리나라에서. 형벌의 종류는 현재 9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징역하고 벌금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엔 징역, 벌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은 뭐 죽이는 거니까 다 아시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17년째 사형이 안 되고 있죠. 김영삼 정권 말기에 막가파 사형 다 시키고 그 뒤로 사형이 없어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처음 당선되자마자 다 사형 시키려고 했어요. 65명 사형수들 다는 시키려고, 다 한 목에 다 시킬 수는 없지만 한 10원 케이스로 한 10명 가까이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못했어. 우리나라 마음대로 사형 못해요. 이제 이미 사형 면제 국가로 엠네스티 국제적으로는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형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사형이, 중국 같은데 사형이 1년에 5,000명 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범죄가 없지는 않거든요. 사형 시킨다고 교화된 그 통계가 없대요. 그래서 뭐 무조건 사형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역하고 금고하고 차이는 뭐냐면,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고요.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번 뉴스에 보니까 유영철인가 누군가 그 뭐 사형수 음란물 보고 그랬더라고. 교도관이 다 받아주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교도관들도 다 그 들어오는 거물급 재수들 들어오면은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조홍천 청와대 전 비서관도 박지만 옛날에 희로뽕 먹었을 때 그 담당 검사잖아요. 근데 지금 접근이 돼가지고 청와대까지 근무했잖아요. 다 높은 사람 들어가면 그 어떻게 지금 뭐 이건희 특별검사 이런 사람 맡았던 사람들 다 지금 아들 삼성그룹에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특별검사 맡았던 사람들도. 어쨌든 형벌이라는 것은 판사가 하는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징역, 벌금. 그래서 징역, 벌금이 형벌입니다.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보면 대체로 1년 징역하고 1,000만 원하고 거의 같이 돼 있어요. 1,000만 원 내든지 1년 살든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1년 사는 거하고? 들어가 보면 1억 내도 돈 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작아요. 실제 돈으로 치면 한 1억은 내야 돼.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 다 돈으로 내려 하겠죠? 대체로 1년에 1,000만 원 돼 있어요. 요거는 3년에 2천만 원, 오히려 3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그 다음에 질서벌은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형벌이라는 것은 형법 총칙에 보면 직접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게 형벌이고, 질서벌은 직접적인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해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과징금, 가산금, 가태료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산금이라고 있고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죠. 가산금은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내야 될 때 안 낸 거예요. 어쨌든 그게 가산금이죠.
가산세는 뭐 불성실 가산세 거짓말로 신고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 붙잖아요. 가산금하고 가산세하고 달라요. 그 인터넷에 치봐요. 그 세법생한테 묻기 힘들면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지식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논문 쓸 때는 막 통계를 했어요. 설문조사회가 통계했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거 쓰려면.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해버린다고요. 통계내는 게 샘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인터넷에 치보면 다 나온다고요. 모르는 용어 쳐보면. 질서벌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밖에 없다.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가장 무거운 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단순히 다 암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게 제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왜 이게 1년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논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해봐라 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니까 법조문 누가 만들었네?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손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법무부나 뭐 국토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건 나는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서로 이렇게 하고 안 가르쳐줘. 왜 그런지는 아무도.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강의하면서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는 말은 참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 형법은 왜 뭐 예를 들면 형법 268조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딱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제형법정주의라고 부르죠. 제형법정주의. 제형법정주의.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해야 되고 유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딱 명문 규정 있는 대로만 해석해야 돼요. 확대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불문법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어느 법이 더 좋아요? 명문 규정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있는 게 좋은 줄 알았어. 저도 이때까지. 근데 신종 범죄 같은 거 생기면 처벌할 수가 없죠. 뭐 컴퓨터 같은 거 새로 지금 없던 무슨 새로운 게 생기면. 근데 불문법인 경우는 그 판례법이거든요. 판사들이 판단해가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문법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근데 명문 규정이 있으면 딱 그것밖에 처벌을 못하고 새로운 신종 범죄가 생기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뒤에 법 만들면 다 그 법조문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큰 그 행정 형벌과 질서벌 그 개념만 받고 행정 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무등록 개업 공유회사입니다. 1호 무등록 법조문에 77페이지 그 1호에 보니까 무등록 개업 공유회사 등록을 안 한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 자격증도 안 따고 그냥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하면 3년 가장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중에 가면 이거 뭐 암기하는 앞대가리 해가지고 암기하는 방법 해드리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암기하면 비참하니까 일단은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그 나중에 암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예를 들면 뭐가 거짓된 은행인지 거짓이랑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20번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이 말은 판사가 판단한다 이 뜻이에요. 사회통념상 판단한다는 말은. 그럼 거짓인 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다투어봐야 돼 소송으로. 그럼 판사가 이거는 거짓된 은행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거짓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이를테면 뭐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게 되겠죠. 옛날에 위조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등록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에 치보세요. 청약 통장 7천만 원 치보면 아마
최고 비싸게 거래되는 게 7천만 원이라고. 청약통장, 청약저축. 뭐 예를 들어서 우선 부모, 노부모 공량하고 있다든지 뭐 우선순위 그런 거 우선 분양 대상잖아요. 그리고 뭐 한 150번 이상 넣은 통장 7천만 원 한다고 치봐요. 인터넷에 청약통장 가격 해가지고 한번 치봐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청약통장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청약통장 아니고 지금 일반 통장이라도 팔면은 무슨 법이더라? 지금 뭐 통장 요새 법 새로 생겼잖아. 통장 실명법인가? 실거래 하여튼 통장 남한테 지금 대포통장 소위 그 범죄에 이용되는 거 빌려주면 처벌받아요. 저한테도 문자 왔더라고. 통장만 개설해주면 700만 원 준다고. 무슨 뭐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그런 거 만들어줬다가는 바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이 청약저축통장 이런 거 거래하면 매매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중개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이거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조문 상호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서로 법을 안 보고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택법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거 청약통장 이런 거 하면 3년에 3천만 원이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안 팔리면 그 개업공개사가 직접 사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거래가 안 되죠.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이제 공정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가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직접 거래를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도 중개사무소 가서 똑같은 아파트를 판다고 했을 때 하고 산다고 했을 때 가격 차이 나요, 안 나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면 묻더라고. 꼭 다 알면서도 물어요.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최하한가는 4억부터 최상한가는 6억까지 있어요. 보통 평균이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팔 사람이 와서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살 사람이 와서 얼마 주면 살 수 있는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예? 6억에 팔 수 있다. 사는 거는? 그렇게 하시려고요? 그 4억에, 그렇게 한 사람 많더라고. 미끼 상품 올려가지고 4억에 살 수 있다. 일단 나와보라 해가지고 나오면 4억짜리 나가고 없다. 지금 뭐, 이제 5억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미끼 상품. 비싸게 올려놓으면 아예 오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근데 참, 예? 느낌상? 저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면 그대로 말해줘요. 보여주고 그 인터넷에 거래 정보망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와 있는 화면 화면을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게 저는 해놨어요. 저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이게 마주 앉아 봐도 그 컴퓨터 보여주면서 무슨 아파트 딱 치가지고 지금 최하한가는 4억부터 최고 높은 건 6억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말한다고. 그럼 같은 단지 안에서도 뭐 좋은 단지가 있어. 맨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 좋은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층이 있고, 그 최고 안 좋은 층, 최고 안 좋은 단지하고는 진짜 1억 이상 차이 나요. 보통 같은 단지 안에서도 한 5억이면. 그렇게 말해주면 어느 정도 신뢰하더라고. 아,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건 바른대로 다 말해주니까. 근데 4억이라고 해놓고 오고 나면 그거 팔리고 없다. 5억이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오고 나면 막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아마 오래 하려면 정직하게 하는 게 낫겠죠. 죽을 때까지 하려면 한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중개업은 잘 못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잘해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뭐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는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아니까 못한다고요. 그 직접 거래면, 만약 직접 거래를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팔 사람한테는 4억에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6억에 비싸게 되팔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직접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거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서울시청 공무원이 단속하는 기준을 물어보니까, 그 실무교육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계약서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도 하고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도 하잖아요. 거기에 같은 사람이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공개사하고 같은 사람, 또는 소속공개사 서명 날인 같은 사람이 돼 있으면 그거는 직접 거래예요.
직원 명의로 사면 돼요? 안 돼? 직접 거래하면 돼요? 안 돼? 직원 명의로. 사장 명의가 아니고 실장 명의로 직접 샀다가 파는 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예? 매수인이 있는데 실장 명의로 싸게 샀다가 실장 명의로 비싸게 샀어요. 1억에 샀다가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매수인한테는 9천만 원에 팔았어. 오히려 1억 1천만 원 손해봤다고 1천만 원. 이거는 금지행위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위반했죠. 손해봤든 말았든 직접 거래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장 자기 배우자 명의로 사거나 또는 애인 명의로 샀다가 파는 거는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사장이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애인 명의로 샀다가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아먹었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냐고 안 했냐고요? 네? 빨리 말해. 위반했다고요? 왜? 애인이라서? 예? 어쨌든 본인이 중개사나 연관되고 뭐 애인이 사겠다는데 그럼 애인 투자도 못해요? 사랑하는 건 제가 안 돼요. 이거는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항호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린다 김을 로비를 받아가지고 무기 그 다 유출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어느 날 뉴스 9시 뉴스 보니까 린다 김이 쓴 연애 편지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항호 국방부 장관 너무 사랑한 뭐 샌프란시스코의 푸른 뭐 바다를 보면서 막 당신을 그리워했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검사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밖에 죄가 없다. 그럼 처벌 안 하겠다. 사랑도 안 하는데 자료도 안 준 거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받지만 사랑하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걸리면 무조건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안 그러면 처벌받아요.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받잖아요. 사랑한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 애인, 배우자, 우리나라 배우자도 상관없어. 배우자 부부 별산자잖아요. 배우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 난 헤어질 때도 다 자기 거 자기가 다 가져가는데. 가족 틀리다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 돌아놓으면 남이고, 같이 놓으면 일심동체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 만약에 여자가 부인이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것도 분할해야 돼. 바람 피운 거하고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건 줘야 되죠? 다만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한테. 위자료는 아무리 10년간 때리면서 살아도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위자료는. 재산 분할이 훨씬 크다고요. 부부 별산제입니다. 우리나라 기본재산법상, 민법상 부부 별산제라고요. 부부는 별도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통합하면 안 돼. 부부 합산하면 안 되죠.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7억 5천씩 사가지고 나중에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자기 7억 5천에 산 걸로 된다고요. 그 양도소득세 작게 내려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겠죠? 종합소득세도 안 낸다고. 그냥 한 사람이 15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 각각 7억 5천만짜리 가지고 있으면 안 내죠? 가족을 너무 믿는 모양인데. 개업공인중개사 등과 앞에서 공부했어. 개업공인중개사 등과 직접 거래 안 돼요. 그 실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애인이나 배우자는 상관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러면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의뢰인이 이 개업공인중개사 배우자인 걸 알았다, 애인인 걸 알았다 했을 때 뭐가 더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애인 명의로 산 게 더 기분 나쁘겠어요? 배우자 명의로 산 게 더 기분 나쁘겠어요? 빨리 말해. 시간 없어. 그렇지, 부인. 그래서 누구 명의로 사야 되겠어요? 있어요? 있냐고. 다행이야, 있으면. 그렇죠. 그 배우자 명의로 않으면 더 기분 나쁘겠죠. 배우자라는 건 또 이게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 보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애인은 전혀 애인 아니라고 해버리면 입증할 수가 없어요. 만약 문제되면 그 사람 처음 봤다.
텔레비전 나오니까 전부 다 만난 적도 없다. 증거 없는 거는 명백하게 증거 없는 거는 무조건 거짓말해야 되죠. 판사들은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증거만 볼 뿐이에요. 누구 만났냐 물어보면 만난 적 없다. 증거만 없으면 하면 돼요. 명백한 증거 있는 거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직접거래, 쌍방대리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죠. 투기, 투자, 뭐 학계로는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곡동, 세곡동 이거 전매하면 안 되는데 2년간 전매 제한인데 지금 하더라고요. 다 프리미엄 받고 막 약소금 이런 거 받고 하더라고요. 그럼 판례는 이거 하면 전매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불법인데 2년 동안 그 뭐라고 되냐면 4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4년 동안 전매가 안 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집 다 지어가지고 분양하니까 거의 1년만 지나면 전매가 돼요. 가능하다고 이제. 어쨌든 전매 안 되는데 전매를 했다고요. 그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돼. A가 B에게 팔았고, B가 C에게 팔았고, C가 D에게 팔았어요. 이게 동동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A는 B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시범단지. 근데 맨 마지막에 B는 1억 주고 샀어. 프리미엄 1억 주고 샀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D 앞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가 뭐예요? 받을 숫자. 수분양자, 맨 처음 분양받은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마자 그날 바로 다시 최후에 맨 마지막 산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걸 소위 현업에서는 복등기라고 불러요. 복등기. 등기법에는 복등기라는 말 없어요. 현업에서 복등기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 불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A가 뭐라고 해요? 나는 1,000만 원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D한테 나는 1,0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소유권은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소송이 붙었다고요. 판례는 명의를 넘겨주라고 했을까요? 불법인데 안 넘겨줘도 된다고 했을까요?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처벌받고 넘겨줄래? 그냥 넘겨줄래? 이렇게 유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유죄 협상을 못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폴리바게닝이라고 해가지고 유죄 협상이라는 게 있어.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쟤 다 불고 다른 사람 뭐 마약 먹은 사람 20명 다 불면 너는 봐줄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국은 처벌은 받지만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고 이런 경우. 불법 전매해도. 어쨌든 불법 전매 중개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시 한번 3년에 2천만 원짜리 정리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뭐 암기입니다. 암기. 무자격자입니다. 무등록자. 거짓 부정하는 망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쉬었다가 78페이지 양가로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